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슬기로운 의사 이용법.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가 알려주는 이렇게 부제가 붙은 거는 뭐 제가 대학병원 교수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대학병원 의사, 좀 이제 3차 기관 의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1, 2부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1부에서는 좋은 의사 찾는 법. 뭐 일반적으로는 명의라고 그러지만 명의보다는 저는 이제 좋은 의사란 말을 좀 더 좋아하고요.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의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슬기로운 의사 이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사 찾는 법. 먼저 이제 좋은 의사가 무엇이냐,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사라면은 이제 사는 동안에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냐. 저는 이제 좀, 그 행운이 있게도 그 본과 2학년 때 예방의학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과제 중에 병원에 입원 환자를 인터뷰해서 어떤 환자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좀 알아보라. 그리고 좀 토론하자. 이런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을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실력이 좋은 의사, 친절한 의사,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인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 그때 가설은 학생 때 가설은 친절한 의사가 더 좋은 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의사들의 권위가 아주 높았죠. 그리고 뭐 거의 갑을 관계에 가깝고 뭐 촌주도 병행하고 뭐 그런 시절이라서 아무래도 환자들이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잘 안내해주는 의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5분을 인터뷰했는데 다들 실력 있는 의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학생 마음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불친절하고 뭐 이렇게 강압적이고 뭐 고압적이고 그렇더라도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저는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뭘 해도 의사는 실력이 중요하구나. 진단 잘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됐는데 제가 삼성서울병원에 아시다시피 오게 됐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1994년 11월에 이제 개원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좀 도입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드디어 환자에서 고객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문화를 열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환자의 행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물론 치료를 잘해야 행복하겠지만 환경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대우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런 이 문화를 열고 지금은 이런 문화가 이제 많은 병원들에 다 퍼져 있지만 그 당시로는 좀 새로운 문화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병원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오랜 동안 역사를 뭐 2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이 그중에 19년을 1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사들은 이제 교육받을 때 상당 측면으로 의료는 과학이다. 과학의 이제 응용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배우지만 현장에 나오면은 서비스라는 측면을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가끔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플라세보 효과라 그래서 가짜약 효과죠. 뭐 이 약을 드시면 꼭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나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어야 이제 좋은 의사랑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뭐 한 20년 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의사는 서비스업이구나.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거의 한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를 하게 됐는데 요새 뭐 다들 아시는 필수 의료 의사를 하게 된 거죠. 필수 의료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가 된 건데 살다 보면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도 보고 다른 병원에서 온 환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을 좀 많이 겪게 됩니다. 뭐 치료 역량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잘못된 진단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과잉 진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다시피 과잉 진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관상용벽 스텐트 시술 같으면은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안 넣어도 될 스텐트를 넣고, 물론 이 학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인증 제도 만들고 이제 감시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만, 역시 과잉 진료가 있기 때문에 이 의사, 좋은 의사라는 거는 실력과 친절 외에도 또 양심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는 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도 한 몇 권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 책을 알게 됐어요. 한만청 교수님의, 서울대 영상의학과 교수님인데, 뭐 물론 제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마 암을 겪으면서 본인의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암 알아야 이 글자가 안 보이네. 알아야 된다. 그런 알아야 이긴다. 분명 알아야 이긴다라는 이 책을 만드셨는데, 거기 보면은 좋은 의사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 공부하는 의사는 살펴보라. 이건 실력이죠. 넷째도 보면은 편의보다는 실력이 우선이다. 역시 실력이 있는 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목을 끈 것은 열린 귀를 가진 의사를 선택하라. 이게 상당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요즘은 사실 명의라 그래도 혼자 명의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혼자 다 아는 게 아니고 협업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같은 분야에도 같이 컨퍼런스라 그래서 회의를 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과도 협전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간호사와 또 이 협업을 하고, 다른 기사 직원과도 또 같은 팀을 이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의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진료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환자의 얘기를 좀 이게 공감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한만청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고,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좋은 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헌신과 양심, 소통과 공감 능력. 뻔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의사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의사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은 요즘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검색하는 거죠. 뭐 네이버 검색을 제일 많이 할 거고요. 거기 뭐 신문도 있고, 뭐 이 블로그도 있고, 병원의 정보도 있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런 데서 검색을 하면은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는가 보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 보면은 이제 명의 리스트도 간간히 이제 나와요. 계속 간간히 나오는데, 보면은 한국 명의 34인, 그다음에 뭐 각 분야의 명의, 뭐 최고의 명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신문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는데, 의사 측면에서는 이게 다 맞진 않아요, 사실. 이 명의의 이 선정 기준을 보면은 큰 병원에 있으면서 오랜 동안 진료를 한 사람, 그 중에서 환자가 꽤 많은 사람, 거기 이런 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람의 실력이나 뭐 소통, 공감, 헌신, 양심 이런 거에 살기 좀 어렵고, 이 명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끼리는 저분은 좀 문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명의라고 보통 이제 검색하면은 일반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의사는 진료 경험이 많고, 수술 같으면 수술을 많이 하고, 뭐 수술을 1만 예 하면은 와, 명의다. 그리고 또 지금도 외래가 뭐 환자가 바글바글 하는 그런 의사를 생각하는데, 이게 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이 과잉 진료의 위험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이제 몇몇 의사, 그 중에 한 명을 뒤에 이번에 얘기를 하겠지만, 몇몇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수술하고 성적이 좋으려면은 경증 환자를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막 수술하면은 수술도 많이 하고 사망률도 적고 가장 좋겠죠. 그런 과잉 진료에 우리 뭐 스텐트 시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의사가 항상 좋은 거냐, 거기에 대한 좀 의사들은 좀 회의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이제 명의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의사를 말하죠. 그죠? 신문, 건강기사, 건강TV, 유튜브,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의사들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쇼닥터, 닥터 테이너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옆 채널 돌리면 그 채널에서 뭘 팔고 있다든가 그 사람이 이제 이 홍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 건강 TV도 보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진실이 아닌데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흥미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치료받을 때 저분한테 맡기는 게 옳은 것인가 저희들은 좀 회의스럽게 생각합니다. EBC에 그래서 EBC 명의하고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중에 이제 EBC 명의하고 KBS 생로병사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렇긴 한데 명의도 이 프로그램이 거의 한 뭐 20년 가까이 10몇 년 되다 보니까 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좀 또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좀 섞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명의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에 언론 뭐 여러 가지 뭐 시술 건수 이런 걸로 찾기 어렵다는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얘는 벌써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라서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송모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이 흉부외과에서고 그 당시로는 국내 심장수술 최다입니다. 최다. 가장 유명하고 최다를 했어요. 그 새로운 수술법도 창안을 했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인정받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스카웃돼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들끼리는 알죠. 의사들끼리는 이분이 과잉 진료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의사들이 증언도 많고 이 케이스도 많고 그다음에 검사도 엄청내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번 오면은 한 1,000만 원치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받고 나면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이 수술에 대해서 본인은 이 수술하고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없다. 한 명도 없다. 굉장히 안전하다. 효과 좋다 얘기했는데 슬슬 주변에서 이제 수술 받고 문제되는 사람 뭐 사망하는 환자 뭐 굉장히 뭐 재발하고 엉망이 되는 환자 그런 환자들이 이제 증언이 의사들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같은 병원에 있던 교수 두 사람이 이 새로운 이분이 창안한 수술의 부작용을 유럽 흉부외과의 학회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논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논문 이제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받침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 논란에 대해서 당시 언론과 일반인들도 또 환자 팬클럽이 있었거든요. 팬클럽에서는 이 선생님을, 이 교수님을 질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의학계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2010년에 보건의료연구원,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수술을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심장학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유명한 교수뿐만 아니라 안 유명한 교수들도 심장학회에서 제명된 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기를 뭐 양비론 내지는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일반인 언론들이 비의료인이 명의를 알아보기는 참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명의를 알아보기는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른 면으로는 명의를 꼭 찾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공부한 전문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더니만 제가 관상동맥 석회화의 명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찾아오시는 건 감사하긴 하는데 관상동맥 석회화의 명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조금 공부하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저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과잉 진료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또 환자보다 안심시키려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걸 명의로 알고 오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는 10년 이상 공부하면 다 비슷합니다. 중증 질환에는 정말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 중에 저희 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이제 정년 퇴임한 이영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중환을 이 수술을 보내도 이거 정말 살겠나 싶은데 다 살려가지고 퇴원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보내면은 받지도 않아요. 그건 뭐 네가 치료해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 중증 환자를 살렸는지를 누가 아냐?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사망률이 높다. 중증 환자를 봤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긴 없는데 의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의사가 아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못 찾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명의들은 의사가 합니다. 이 말을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제 앞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의사들의 평판은 의사들이 압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의사에게 환자를 보내본 환자. 제가 뭐 흉부외과 같으면 제가 그 의사한테 환자를 보내보면 알거든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병원에서도 1차에서도 환자를 보내보면은 그 의사 실력이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어떤지 환자의 피드백이 어떤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에게 묻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판이 가장 정확합니다.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이 데이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병원 평가 가끔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뉴스위크지에서 한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정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위크 자체가 이제 세계병원 평가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평가를 하는데 병원 평가를 어떻게 할까? 병원이 실력이 좋은지를 어떻게 할까? 뭐 건물 보고 하냐? 근데 거기다 보면은 어려운 설문조사가 45% 들었고 만족도 16%, 질평가 35%, 환자 인터뷰 4%입니다. 환자 인터뷰가 별로 기여를 안 합니다. 환자가 아는 게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사실 이 뉴스위크지의 이 세계병원 평가에는 그 전부터 수십 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병원 평가, 뉴스앤월드 리포트 병원 평가가 있습니다. 그 뭐 메이어가 1등 했니, 뭐 스탠포드가 1등 했니 하는 그런 등수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보면 어려운 설문조사 45%, 환자 경험 5%입니다. 환자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평가 결과 중에 이제 뭐 어려운 평가가 45% 들어가지만 어려운 평가하고 최종 점수하고 쫙 보면은 완전 코렐레이션이죠. 완전히 맞아가지고 평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이제 평판도 이제 과장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느냐? 아는 의사에게 문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는 의사도 그 의사가 그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아는 의사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문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 병원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른 병원에도 그런 학회, 그런 사회가 있거든요. 의료 사회에 문의하면은 대강은 다 알고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집 근처에 개인의원 또는 근처에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잘 안 하세요. 실제로 안 하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개인의원에서 큰 병원에 의뢰하고 회성학하면은 그 역사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인격적으로 괜찮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문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라고 있어요. 의료 전달 체계라고.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 단계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근처에 개인의원 가서 물어보고 이거 간단하면 끝내고 또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그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가고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좋은 의사를 소개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모든 대학병원에 진료의료센터라고 있어가지고 이 조금 약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낸 환자하고 환자 본인이 그냥 드립다 예약한 환자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도 좀 틀리고요. 좀 중요도 뭐 그런 것도 좀 차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더 중요한 더 중한 환자일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개인 의원을 잘 선택하십시오. 가끔 이제 저한테 다니는 환자 중에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주치의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저는 저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큰 병원 의사는 좁고 깊게 하는 의사고 개인 의원에 넓게 알면서 제야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뭐 물론 대학병원 교수하다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제 개원일을 해가지고 웬만한 일반적인 그 분야, 그 일반적인 질병을 다 아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치의 삼으셔야 되고요. 과는 사실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의원에 주치의를 만들고 그분께 문의하는 게 가장 명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을 해서 찾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 검색을 하면 제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저를 포함해서 적절하지 않은 환자분들, 저하고 안 맞는 환자분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뭐 당연히 이런 의사는 피해야 되겠죠.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의사, 반말하거나 쳐다보지 않는 의사. 뭐 한 30년 전에는 이제 뭐 실력 좋은 의사도 뭐 반말하거나 이제 무리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아닙니다. 지금은 반말하거나 뭐 막 무리하게 하면은 그 의사 실력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환자분을 이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의사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실력 있는 의사 아닙니다. 두 번째,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의사 좀 곤란합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은 검사를 참 꼼꼼하게 해주세요.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많이 한다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뭐 돈을 벌려고 하든가 아니면 전혀 모르니까 그냥 쫙 깔아놓고 하든가 이런 경우 많아요. 심장이 가슴이 아파서 갔는데 여기 경동맥이 이상이 있네요. 그리고 그쪽으로 치료를 빡 하는 경우. 오른손 아픈데 왼손 검사하고 왼손 치료하는 격이죠. 그죠?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피 검사하고 중요 검사를 1개 내지 2개를 딱 해서 딱 맞춰가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의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 의사. 물론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이거 안 하면 죽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외래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의사는 이 선택권을 줍니다. 이런 선택이 있는데 그것도 뭐 환자분에게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거는 이제 무성의한 거죠. 보다 이런 선택권이 있고 저는 이거를 추천하지만 환자분이 싫다면은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냥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의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질환을 상급 병원에 의뢰하지 않는 의사. 이 1차 병원, 2차 병원 가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나 큰 병원 가겠다는 얘기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간다 그랬는데 그 의사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의사는 좀 곤란한 의사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 뭐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의사가 중요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화내고 이러면은 그 의사한테는 가지 마십시오. 과잉 진료는 환자들이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제 본론, 슬기로운 의사 이용법. 의사 이용하는데 왜 슬기롭게 이용해야 되느냐? 그냥 의사한테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의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 진료가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게 특징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이 2023년에 한국보건사회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했는데 실제 외래 진료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절반이 5분 이하였어요. 이걸 보고 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살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길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개는 3분 진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세션이라 그래서 오전 진료하면 9시에서 12시까지 하거든요. 뭐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9시에서 12시가 하면 180분인데 저희가 저희 환자도 한 60명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래하는데 가끔 90명도 있고 100명도 있어요. 그 3시간에. 60명이라 그러면은 딱 3분 나와요. 3분에 60명이면 180분, 3시간 딱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분, 10분 이렇게 봐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럼 1, 2분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 한편 우리나라 외래 진료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의료 사태에 대한 비욘드에 제 영상이 있는데 거기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진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수가 30% 부족합니다.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의외로 외래 진료는 평균에 비해서 2.7배를 많이 봅니다. 실제 의사는 안 부족해요. 그죠? 분포가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 의사는 2.7배를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거의 같아요. 많이 보는데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의료 수가가 낮은 거죠. 우린 싸게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사망률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으로 낮아요. 진료질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진료를 배울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와서 봐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보고 빨리 보고 싸게 보고 질은 유지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빨리 봐야 됩니다. 환자당 진료 시간을 요거 계산하면은 다른 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의 시간에 빨리 보면서 진료비를 낮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환자분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검사가 또 많이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리고 공감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희도 다 압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딱 얘기하면 환자분이 딱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데서 중환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그렇군요. 하기 힘들죠. 그죠? 한참 설명하고 환자분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해야 공감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환자분들도 의사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좀 해오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해오시면 자기 정세와 상황을 정리를 적어 오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한 3페이지 적어 오시면 좀 곤란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리하는 게 뭐냐면은 얘기를 하거나 정리해 오실 때 본인 증세, 경험 위주로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데 딴 데 가니까 뭐라 그래가지고 딴 데 가니까 또 뭐라 그래서 왔다. 그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잘 진료를 잘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본인 증세,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아팠고,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아팠고, 아침에 아팠고, 낮에 아팠고, 그런 시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물론 역학 원칙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시간과 본인의 증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지도 미리 작성해 오시면 도움이 되고 질문 딱 보고 중요한 질문 확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 말 들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하는 이게 환자분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아니구나. 의사가 그 이야기보다 의사가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서로 질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의사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할 때 가슴 아프냐 묻는데 운동할 때 숨이 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안 듣고 이 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질문은 사실은 이게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거든요. 그 질문은 저희 책에도 있고 훈련 받을 때도 있고 매뉴얼에도 있고 다 있는 질문이라서 굉장히 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대답해야 되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물론 다 듣고 얘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 교과서에도 환자분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하나씩 질문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한 20-30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말씀을 일반적인 거 얘기하시고 의사의 질문에 따라가서 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게 합니다. 진료 기록을 이만큼 복사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십 페이지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읽어봐도 별 것도 없어요. 그죠? 검사 결과만 잔뜩 있지. 이전 진료 의사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견서 한 2줄만 받아오시면은 이만한 그 차트 복사한 거, 그거 다 가늠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사하고 싸워서 오셔서 그런지, 2차 병원에서 오셨는데 진료원에서는 개인의원에서 받아서 오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상당히 좀 진료에 환자분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나는 큰 병원 가겠다가 꼭 얘기하시고 불쾌하더라도 꼭 얘기하시고 거기에 소견서를 꼭 써달라고 그러시고 그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상 기록은 어차피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영상 중에서도 어떤 영상이 중요한지는 의사만 알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만큼 영상을 갖다가 10개를 가져왔는데 핵심 영상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냥 뭐 의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밖에 가서 아이 복사해 주세요 하고 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뢰받을 때 소견서를 꼭 받아오십시오. 머리 받은 그 사람의 소견서를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질문은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은 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 나름대로 원칙이 뭐냐면은 같은 질문 3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심장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심장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5번부터는 좀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뢰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분이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3번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뭐 닥터 쇼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닥터 쇼핑은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한 이유로 온 거는 닥터 쇼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의사가 불친절해서 왔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의사가 모르는 것 같아서 왔다. 그건 이유가 돼요. 근데 닥터 쇼핑은 이런 거예요. 그 의사가 이게 맞다. 진단이 A라고 그러는데 에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신도 A라고 생각해요? B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은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 내가 B라 그래도 믿지도 않겠네. 그다음에 제가 B라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A와 B가 1대1이잖아요. 한 군데 더 가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도 환자분이 믿을 만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맞춰서. 그래서 또 특히 뭐 자가 진단은 좀 짧은 시간에 좀 진료에 좀 방해가 됩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됐는데 심장이 아파요. 난 무조건 심장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심장병이 아니라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거든요. 증세 위주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가 치료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뭐 약을 처방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반 먹어보고 왔는데 어떠세요? 어떻긴요? 뭐 반 먹어보고 오면은 뭐 예, 반 드세요. 그리고 보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할 때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환자 의사와의 관계,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할 때는 서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환자분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환자분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뭐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하거든요. 그게 슬기로운 의사 이용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닥터 쇼핑이 있고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제2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2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의사가 보내주는 경우를 저희가 제2의 의견이라고 그래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저기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는데 그 의사 상의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큰 병원 가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라고 왔다. 그리고 소견서를 딱 해서 의사가 뭐 이거 진단 같은데 좀 불확실해서 뭐 어떤 검사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오면은 신뢰가 확 갑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어져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져요. 근데 뭐 한번 그냥 저기선 적으러 왔는데 뭐 아닌 것 같아서 왔다. 이러면은 이제 쇼핑에 가까운 거거든요.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의견 갈리는 경우 많이 있는데 갈리는 경우는 한쪽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양쪽이 다 일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료의 세계에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의사가 A라 그러고 저 의사가 B라 그러면은 환자분이 들어보고 A인지 B인지를 판단하시려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는데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얘기를 들어보고 더 그럴듯한 쪽을 선택하셔도 그게 바른 선택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려면은 처음 들은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그분 소견서를 꼭 받아오시면은 우리는 받는 의사가 굉장히 열심히 진료하거든요. 의사의 상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의사가 화내면은 그 의사는 그냥 못된 의사니까 그 의사는 가지 마시고요. 의사도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를 때가 많고 설명이 지지부진하면은 그 뭐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잘 모르는구나 휙 가지 마시고 그 의사한테 다른 병원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소견서를 좀 써주시면 한번 큰 병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사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병원의 역할이란 게 환자를 3차 병원에 보낼 때가 있는 게 2차 병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치료 부작용 생기면은 뭐 슬그머니 다른 의사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싫습니다.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치료 부작용이 있다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딱 보고 금방 아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많거든요. 이런 환자가 뭐 환자의 특성인지 뭐 차례가 잘못됐는지 뭐 실제로 무슨 사연인지 실제로 이게 환자분들은 검사 소견을 딱 가져오면 저희가 딱 알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검사는 어떤 환자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검사를 내는 건데 다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사가 무슨 생각으로 이 검사를 냈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처방했는지를 알아야 그게 부작용이나 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사는 그걸 잘 파악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못 판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한테 찾아가시면 그 의사는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진료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계속 그 의사에게 물어보시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물고 늘어진 다음에 상의해서 상급 병원 가시는 게 더 의사를 슬기롭게 이용하시는 법입니다. 상당히 뻔한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이 좋은 의사는 실력, 친절, 양심은 물론이고 소통, 공감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의사를 찾기 위한 선택은 집 근처의 주치의를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좀 한 안정된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돌려보내면서 가능한 한 세션에 환자를 한 60명 이하 50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4분, 5분은 진료해야 좀 성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의사를 알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하시고요. 소견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정세를 정리해서 가시고 의사의 질문에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갈 때도 현재 의사와 상의하시고 소견서 좀 꼭 가져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실 거고 뭐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게요. 예, 엔젤님 58歳여성이신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심혈관이 걱정된다면 심장 초음파, 심전도를 해봐도 되나요? 경동맥 초음파되면 심장 혈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수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검사로 돈을 벌어요. 우리 진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치료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검사로 돈을 벌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권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저걸 미리 검사라고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런 상태에서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한다면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 수준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저런 진료를 우리 건강진단,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사실은 안 하도록 추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런 단계라면은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지 그런 걸 좀 미리 아시는 게 좋고 이제 어차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면은 약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단계면 이제 당뇨가 되면 약을 드실 거 아니에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동맥에서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어떡할 것 같아요? 역시 고혈압 치료하고 고지혈증 치료하고 당뇨 잘 벗다가 당뇨 되면 당뇨 치료합니다. 똑같아요. 그죠? 경동촉막 이상이 있다고 아스피린 새로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추가적인 검사보다는 계속 운동을 해서 자기 몸에 증세가 섞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 흡연,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무게 조절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하고 건강검진하는 차원에서는 자기 돈 써서 해도 되는데 예측은 되지만 예측해봤자 뭐 하겠어요. 어차피 치료는 똑같습니다. 예. 안병옥님, 상당히 좀 곤란한, 김수영 씨가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뇌졸중이 왔을 때 뇌졸중. 여기 깃볼 주름과 관련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깃볼에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있으면은 중풍, 뇌졸중이 잘 생긴다. 이게
사실 좀 황당한 얘기라서 의사들은 잘 안 믿긴 합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깃볼주름과 뇌졸중의 위험도에 대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정식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의사들끼리도 뭐 이게 진짜야?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뭐 태생학적인 뱃속에서 뭐 자랄 때 뭐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게 사실 주름이 있다고 항상 뭡니까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게 뇌졸 주름이 그 뇌경색의 원인인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아니면 서로 뭐 2차적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깃볼 주름이 있다고 그러면 뭐 뇌졸중 뭐 약을 미리 드실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논문 쓴 사람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주름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다. 뭐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애보니 까마신 분인가 봐요. 에보니면 57세 부정맥 항응고제 고지혈증 심장 빨리 뛰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감기가 오니까 심장이 빨리 뜁니다. 비상약 먹었는데 1시간 됐는데 안 가라앉는데 큰 병원 가야 되느냐. 비상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비상약이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주는 비상약이라는 거는 이제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점 이게 혀 밑에 넣는 약인데 부정맥 때 쓰면 안 되거든요. 부정맥 약에 심장 빨리 뛸 때 비상약을 뭘 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베타 차단제 그런 거 주긴 한데 그 심장이 빨리 부정맥이 지금 항응고제 쓰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방 세동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원래 심장이 빨리 뛰다 늦게 뛰다 그래요. 빨리 뛴다고 병원 가실 필요 없고요. 뭐 가라앉는 걸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불안이 맥박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응급실 가야 될 정도의 맥박 빠른 정도를 얘기하면은 한 160, 170, 한 170 정도의 하루 정도 있으면은 숨이 차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응급실 가셔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심방 세동이 아니라 심방 조동이 있어가지고 뭐 전기 충격하거나 그럴 일도 있는데 1시간 정도라고 가실 필요는 없고 그게 뭐 하루 종일 그다음에 숨이 차면은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심장이 견디는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요. 설화정은 아닙니다. 설화정을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슴 통증에만 쓰는 약입니다. 선샤인 시간대에도 편차가 있을까요? 모르겠고 선샤인님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도 계속 찾아가야 하네 질문을 싫어하시던데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질문 싫어하시면은 그거는 그 대답을 짧게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질문 싫어하시면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의사의 기본 소양이 안 된 거죠. 의사는 뭐 의료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의사는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의사의 자부심은 뭐냐면은 그래도 저희도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병원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수가도 올리고 막 그런 거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없는 의사는 없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는 일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환자의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기본 소양이에요. 그래서 안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뚝뚝한 의사에게 의사를 자기 주치로 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K 가자, 예. K-팝 가자인가요? 43세 남성, LDL 230, 피타바 2mg 복용 후 135. 피타바 2mg로 135면 정말 잘 떨어졌네요. 경동맥 조영제 CT를 왜 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협착 없고 약간 동맥경화 있고 저설량 PET-CT에서 우연히 관성맥 스퀘어 발견됐는데 추가 검사해야 될까요? 요거는 스퀘어 편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관성맥 스퀘어 편을 제가 비욘디에서만 해도 뭐 몇 편을 했는데 아직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시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은 스퀘어가 증가합니다. 줄지 않아요. 스퀘어는 그 자체가 동맥경화가 아닙니다. 동맥경화가 있다가 기름기가 동맥경화가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은 흉터로 변하면서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 치료해 가지고 안정화되면 스퀘어가 늘어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스퀘어가 늡니다. 또 느는 거하고 위험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다고 잘 증명됐기 때문에 이 스퀘어는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지, 고지혈증 먹는 사람은 추가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매년 점수가 증가해요. 그거 제 유튜브에 열심히 설명해 놨는데 이거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섭섭하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험도 가지고 하긴 하는데 135는 좀 덜 떨어졌죠. 그 피타바 2mm면은 고지혈증 약 중에서 가장 약한 약이에요. 뭐 위험도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한 100 이하, 우리가 썼다 하면 한 70까지는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약을 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추가 검사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저 심장내과 담당 교수님이요. 고집이 똥꼬집입니다. 환자가 약을 못 먹겠다 하는 듯 억지로 먹으라 식입니다. 아, 예. 그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약을 못 먹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부작용 때문이라면 부작용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약을 내가 먹기 싫다. 그러면은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은 의사분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기도 뭐 이제 합리적이면은 먹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억지로 먹으라식. 저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그 신문에 뭐 이렇게 막 이 갈등이 생기면은 그러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막 얘기하면 안 되듯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왜 그러는지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잘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그래서인가 이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 오늘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 유튜브를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튜브를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부가 설명 필요 없고 거의 이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유튜브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밤 되십시오.